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럼피스킨병은 모기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걸리는 질병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소에 고열이 나고 혹덩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확진된 이후에 어제까지 경기와 충남, 충북에서 17건이 확진됐고요. 인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소 사육 농가와 축산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한편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고요. 또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은 바이러스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 원을 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럼피스킨병은 신속한 지원으로 농가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다만 북부권은 서리보다 안개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요. 오늘 아침 봉화군의 가시거리 160m, 안동시는 230m까지 좁혀져 있었고요. 더불어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질 수 있어 내일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북부권 소식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양군은 한우와 젖소 개량사업소에서 사육 중인 한우와 젖소 등 종축 300여 마리에 긴급 백신 접종을 했고요. 도내 14개 가축 시장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사흘 만에 전국에서 17건으로 늘면서 안동시 북후면 등 북부권의 한우와 젖소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북에는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지만 농장주들은 백신도 없고 방역약도 없다며 근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럼피스킨병의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전파력이 강해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앞으로 3주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발생 지역에 있는 농가분들과 접촉이나 모임을 금지해 주시고요. 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군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그만큼 밤에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시기인데요. 절기답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한 경북 동해안, 오늘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단풍 구경으로 산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산불 위험이 큽니다. 작은 불씨도 섬세하게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규모 산불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울진의 송이 가격이 최근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송이 농가들이 중매인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실시한 송이 입찰에서 1등급 1kg에 11만 원, 2등급은 8만 5천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가격은 인근 도시인 영덕군에 비해 약 4-5배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1등급이 41만 원, 2등급은 34만 원에 낙찰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낙찰 가격이 약 30만 원 이상 떨어진 겁니다. 울진 송이 농가들은 낙찰가가 인근 지역보다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 중매인들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산림조합의 적절한 보상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담합성 입찰 의혹에 대해 울진군 산림조합은 송이 생산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올해 송이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1도 높은 20.5도, 습도는 55%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지난 22일 울릉도 독도 해녀문화제 나는 해녀랍니다가 개최됐습니다. 이 문화제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한점섬 울릉도에 살거나 중 10월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울릉군이 후원하고 울릉문화원과 울릉군 문화예술단체연합회, 울릉팟캐스트가 협업으로 진행해 울릉도에 의미 있는 문화행사로 기획됐는데요. 이날 행사는 울릉도 독도 해녀들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해녀의 삶을 생생하게 들려준 해녀 이야기, 울릉문학회 남구현 시인의 시낭송과 포항시 낭송회의 시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활동 중인 현대무용팀의 해녀 물질을 주제로 한 무용도 공연됐는데요. 울릉 팟캐스트 임선자 씨의 유네스코 해녀의 가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는 울릉도 해녀의 삶과 활동, 역사와 그 가치, 우리가 몰랐던 해녀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울릉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이 행사의 흥을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울릉도 해녀 문화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기념해서 대구경찰청이 지역의 이색 그리고 모범 경찰관들을 소개했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을 이 시간에 만나보려고 합니다. 뇌파 분석관 1기로 경찰관이 된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주희현 경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경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저는 학부 시절부터 범죄 심리 분야에 관심이 계속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이쪽에 흥미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연구 쪽에 종사하다가 연구가 정말 재미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직접 수사 현장의 고충을 느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경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몇 년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2년 조금 넘게 일하다가 이직했습니다. 새내기 경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네. 8월 달에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3개월째 지구대에서 이제 신고도 처리하고 순찰도 돌고 하면서 지역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르면 내년 2월쯤부터 대구경찰청에서 뇌파 관련 업무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작은 하지 않으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뇌파 분석관이 하는 뇌파 관련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뇌파 분석은 대상자의 뇌파를 이제 측정하고 분석해서 해당 대상자의 기억 속에 특정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탐지하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예. 이제 1991년 미국에 있는 뇌과학연구소가 처음 고안한 이후로 거짓말 탐지 검사의 일종으로 이제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2020년부터 장비를 도입해서 활용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검사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뇌파 네. 분석과 거짓말 탐지가 같은 건가요? 거짓말 탐지 검사는 이제 보통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심리생리 검사라고 해서 네. 폴리그래프 장비를 이용합니다. 호흡이나 혈압, 맥박, 땀 등 다양한 신체적 신호를 측정해서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네. 비교적으로 직관적이고 이제 꽤 오랫동안 수사기관에서 활용해왔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신체 반응을 바꿔 예를 들면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던가 등등 이렇게 검사를 속이려 할 때 작은 확률로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뇌파 검사는 폴리그래프 검사보다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1초 이내에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뇌 반응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속이기 어렵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검사와 병행해서 거짓말 탐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호흡은 어떻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호흡을 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뇌파까지 속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뇌파 검사가 어떻게 활용되나요? 뇌파 검사를 통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죄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사대상 피의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뭐 범행 도구나 시신 유기 장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칼을 사용한 피의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칼, 도끼, 망치 이런 다양한 흉기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있나 보네요. 네, 범인의 경우 칼 사진에서 극적인 뇌파 반응이 나타나지만 관련이 없는 사람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흉기들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러네요. 네, 이런 결과를 참고해서 단서가 부족한 사건에 뭐 수사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정말 풀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피의자와 관련 있는 뭔가를 보여줬을 때 뇌파의 움직임을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검사 방법이 궁금한데 심전도 검사처럼 뭐 전극을 피부나 이렇게 머리에 닿게 해서 하는 건가요? 먼저 머리에 이제 전극이 달린 캡을 착용하고요. 예. 뭐 눈 깜빡임, 얼굴 근육 움직임 이런 자파를 잡아내기 위해서 얼굴, 눈 주변에 전극을 붙입니다. 그 후에 범죄 현장과 관련된 단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발생하는 뇌파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제 ERP 분석이라고 해서 이 분석을 한 후에 저희가 익숙하거나 저희한테 의미 있는 자극을 보게 되면 자극이 제시되고 한 0.3초 이후에 특정한 패턴이 관측됩니다. 패턴이요? 네, P300이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이걸 지표 삼아서 해당 대상자의 거짓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 이게 거짓말일 수 있는지 뭐 여부를 판단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로 통한 어떤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뇌파 검사는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에 보고된 임상 결과로는 정확도가 그래도 한 90%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제 형사 사건의 실무 데이터를 기초로 한 현장 연구에서는 96%까지 정확성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1979년도에 심리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정한 바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그 부정적인 입장이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 40여 년간 이제 계속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돼서 현재는 하급심 법원에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뇌파 분석이요? 뇌파도 그렇고 심리생리검사도. 심리생리검사도요? 네. 네. 그래서 최근 뭐 예를 들어서 울산 강도살인 사건이나 방화 사건,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죠? 네. 이런 사건들에서도 통합심리 분석 결과가 유죄의 인정 증거로 채택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말고도 거짓말 탐지는 뭐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적 증거가 부족할 때 이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간접 증거로 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거짓말 탐지나 뇌파 검사가 직접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좀 널리 활용되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요즘 특히나 살인이나 방화 같은 좀 강력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과학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과학 수사는 살인과 방화를 저지를 때 사용한 도구 등 명확한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폴리그래프의 거짓말 탐지 능력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대상자를 신문할 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서 진실을 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더불어 그 요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등 각종 흉악 범죄의 피해자의 심리와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이 사람들이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뇌파 분석관 지금 1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모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 포함해서 현재 근무 중인 뇌파 분석관은 4명이고요. 네. 올해 상반기에 3명이 더 채용돼서 지금 중앙경찰학교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명이면 아직은 수가 좀 아주 적은데 뇌파 검사 지원이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뇌파 검사라는 것 자체가 잘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의뢰되는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 초창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요? 네. 네. 뭐 계속 발전해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향후에는 뭐 뇌파 분석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더 많은 사건 해결에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경장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과학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사 기법도 날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인천에서 그 국제 과학수사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소개된 바로는 거짓말 탐지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2025년 말까지 뇌파를 활용한 거짓말 탐지기 기술을 이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심리생리 검사와 동공 분석 기능 그리고 뇌파 탐지 기능 이것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만든 새로운 장비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데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오롯이 진실만을 비추는 나침반 같은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기 뇌파 분석관으로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저희 선배님들과 함께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도모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뇌파 분석관 1기 경찰관이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주이현 경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 동구에서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제1회 동구 청년문화제 청년 더 꿈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박나연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동구 청년센터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맡아 진행했는데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청년들이 운영하는 체험, 전시, 판매 부스 등으로 청년은 물론 주민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부스를 운영한 청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꿈을 꾸고 도전하고 실패해보고 또다시 도전하는 여러 청년분들이 나와서 자리를 빛내주실 건데요. 모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나니가 나네 아리랑.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촬영하시면서 가장 즐겁게 찍으신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조교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수료를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명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쇼 이후로 강연을 3년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20대였던 저는 30대가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동구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동구 청년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직접 제가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디자인을 직접 해서 이제 인쇄를 한 포스터를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포스터를 처음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포스터를 주로 선호하시는지 이런 반응을 좀 시장 조사를 해보고 앞으로도 제가 좀 이쪽으로 계속 나아갈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 다양하게 됐네요. 공연이 있었나요? 어떤 공연이 있었나요? 네, 이번 행사는 크게 3부로 구성됐는데요. 베리어 프리를 주제로 장애 청년의 국악 공연과 청년이 제작한 독립영화가 상영됐고요. 네.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청년 공감 토크, 청년 예술가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출신의 청년들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에서 온 김혜은입니다. 오늘 청년 콘서트 한다 해가지고 왔어요. 약간 저가 지금 취준생인 입장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힘든 시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좀 극복해내셨는지 궁금했어요. 이런 꿈에 관련된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 문화생활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용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요즘에 의욕도 떨어지고 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여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되고 그 청년들을 어떻게 또 밖으로 끌고 와서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조금 걱정입니다. 물론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또 늘 꿈이 바뀌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바뀌어서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도전할지 또 함께 친구들과 같이 뭘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있어서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에서 온 최지수라고 합니다. 청년들한테 공감을 하고 또 응원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되게 뜻깊게 잘 즐겼습니다. 저는 그 1부 때 독립영화를 봤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청년들이 꼭 이렇게 위를 보면서 살지만 다 이렇게 좀 평범한 일상 속에 살잖아요. 또 그 가운데서 좀 공감도 얻어내고 좀 응원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취업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요즘 청년들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번 행사가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나 봅니다. 네, 청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었는데요. 한 참가자는 독립영화를 감상하고 최근에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모든 청년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며 응원의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이야기 동구 청년센터 김태규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대구 동구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축제나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런 문화제를 통해서 청년이 직접 만들고 그리고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저희 사회부터 이제 공연까지 전부 다 청년이 운영을 하는 그런 행사고요. 이런 청년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고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향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콘텐츠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장애 그리고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이제 일부에는 다 같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유튜버를 초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좀 청년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섭외를 했고 공연 문화도 굉장히 좀 저조한데 청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가들을 좀 모아서 공연을 좀 기획을 해서 청년들이 좀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좀 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이 좀 자주 오게끔 만들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12월에 그 동구 시장에 이제 복합 클린허브 센터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공간에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재밌고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직접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오셔라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 청년센터에서는 진로, 취업, 창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직업 상담소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악성 민원입니다. 악성 민원. 네. 학교도 그렇고 관공서들도 이런 악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이 공직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구청, 경찰서, 소방, 학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있습니다. 무작정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대구항구청에는 7, 8년째 복지 건축 담당 부서를 찾아와서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민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7, 8년 동안이나 네. 계속 지속적으로? 네. 이 민원인은 구청 소식지를 펴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게 맞냐고 계속 질문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한 번 오면 3-4시간은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네. 다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벌어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모두 6,848건입니다. 한 해 평균 2,000건에 이르는데요. 대구경찰청이 처리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지난해 552건에 달했고요. 올해 8월까지도 402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구청의 소식지를 한 줄 한 줄 다 확인한다면은 정말 뭐 오자까지도 네. 띄어쓰기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하시고 정말 담당 공무원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다른 사례도 많겠죠? 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괴롭힘인데요. 행정복지센터는 막무가내로 무언가에 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달라고요? 예, 뭐 라면 달라, 뭐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달라, 뭐 이런 건데요. 응대를 소홀히 하면 폭언, 폭행이 뒤따르는데요. 직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특히 취재진과 만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는 악성 민원인의 몸서리 쳤습니다. 공무원들은 복지 매뉴얼대로 안내하는데 유튜버나 SNS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따지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는 기피 부서로 꼽힌 지 오래입니다. 왜요? 20년 가까이 구청 민원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직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민원인의 욕설과 짜증, 협박에 시달리는데 그런 날들이 매일 반복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될까요? 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법과 민원처리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원공무원 보호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같은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정작 공무원들은 이 민원처리법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악성 민원인과 마찰을 빚은 직원을 죄인 취급하는 조직 분위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이 앙심을 품고 구청 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공무원이 응대에 소홀히 한다는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무원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무조건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요? 네. 사유서를 쓰는 과정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민원인의 갑질을 받아주는 편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민원에 이제 제기되고 네. 이름이 그렇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네. 그 자체가 이제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그 주변 동료들이 뭐 그거 하나 대처하지 못하느냐 네, 왜 이런 이렇게 식으로 시끄럽게 만드느냐. 네,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악성 민원에 대해서 처벌도 이루어지긴 하나요? 네, 악성 민원은 습관적, 반복적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 상습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할 법적 처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사실상 악성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사이 공무원이 겪는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재발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대구 법원에서 처리한 사건 22건을 분석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2건 가운데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벌금형은 2건이었고 징역형은 3건에 그쳤습니다. 무죄도 3건이나 됐습니다.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은 행정복지센터였는데요. 네. 22건 중 10건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앙심을 품고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2021년 9월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불법 건축물 공사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와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행까지요? 네. 그해 10월에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재차 경고하자 이에 흥분하며 공무원을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폭행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를 네.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 악성 민원 테러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경향도 보이는데요. 2021년 7월 대구 한 구청에서 청원 경찰과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은 2008년, 2009년, 2015년, 2017년에도 같은 구청에서 난동을 피웠고요. 예. 이 각각 벌금 100만 원, 첫 번째 벌금 100만 원 받았고요. 두 번째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네 번째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도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은 문제로 꼽히는 건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반복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죄가 많은 것도 눈에 띄네요. 네,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 구성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피해보다는 민원인의 권리가 우선됐습니다. 2020년 9월 도로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노상에 있는 쓰레기가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한 해당 민원인은 내 물건 왜 치우냐고 따지며 쓰레기를 치우려는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쓰레기가 자신의 물건이라고요? 네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쓰레기 수거 집행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된 건가요? 네. 다른 무죄 사건도 있나요? 네, 구청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운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민원인은 대구 한 구청 1층 로비에서 반복적으로 구청장 나와라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2020년 8월에서 10월 사이 세 차례에 거쳐서 강제 철거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청사내를 배회하거나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네. 검찰은 해당 민원인이 약 1시간 30분 동안 반복해서 소리를 질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큰 소리를 친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소음으로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과 소방 쪽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과 소방 쪽이 더 심한데요. 상습 주치자가 지구대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행패를 부려도 경찰은 업무 특성상 민원인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강경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네, 특히 상습 주치자는 경찰관에게 욕하고 멱살 잡는 것은 예산일이고요. 지구대 앞에서 소변을 보는 추태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소방관들은 구급차를 택시처럼 여기는 악성 민원의 몸살을 앓습니다. 꾀병을 부리면서 집 근처 병원으로 후송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요.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소방관은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네. 2년 전 신고자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소방관은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신고자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 상담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그냥 민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합니다. 네. 너무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입니다. 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데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원인은 정보공개 청구부터 국민신문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지만 공무원 개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경찰 개인이 혼자 악성 민원을 처리하기보다는 전담 대응팀을 두거나 변호사 지원, 면책 기준 마련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멍들게 하는 악성 민원들. 구민수 기자는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뭐 학교 폭력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대상이 어른이고 공무원일 뿐인 거죠. 이 학교 폭력도 이렇게 방치하실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 땅에 대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또는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땅을 사용해도 될까요? 이 모든 것 부동산 공법에서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부동산 공법과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공법, 사법 공법 할 때 그 공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법은 크게 이제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데요. 이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일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네. 이 개인 간 다툼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으로 다루고 이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은 이 행정소송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부동산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요. 개인 관계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공공 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제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개발법 이런 등의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다 공법에 해당하는 법이군요. 그렇죠. 만약 이런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철거 대상이 되거나 또 불법에 대한 이행 강제금 등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네. 따라서 아까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땅에 내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마음대로 지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2항을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즉 내가 소유한 땅이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이 그렇죠. 조건이 있네요. 네. 그러면 내 땅을 내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100층짜리 아파트를 마음대로 짓거나 아니면 공장이나 쇼핑센터를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말이네요. 그래서 이걸 알려고 하면 우선 용도 지역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용도 지역이요? 네, 이 용도 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공공복리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이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즉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이제 제한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또한 이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네. 대구와 같은 이제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눠지고요. 이 비도시 지역은 물리적, 사회적으로 도시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으로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은 이제 비도시 지역이 되는데 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군 지역에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이 통상적으로 이제 비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 지역이요? 그렇죠. 이 비도시 지역은 다시 이제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뭐 주거나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 게 도시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이 주거지역은 이제 주거지로서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우리 대구의 시내 동성로 일대가 모두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또 업무와 사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주로 이제 내거리 주변이 또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내거리, 황금내거리, 바늘땅, 두류내거리, 죽전내거리 이제 이런 지역에 상업지역 맞네요. 그렇죠. 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인데 공단. 그렇죠. 우리가 성서공단, 네. 서대구공단, 뭐 비산 염색공단, 달성 국가산단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산림의 보호와 함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인데요. 주로 공원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범어공원, 도로공원 등 이 도시의 허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나눠지고요. 이 4개의 용도 지역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며 이런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네, 해당 필지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면은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지정 또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등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근거해서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서 이 신청인의 인적 사항 또 신청 토지의 소재지, 면적과 행위 제한 내용을 검토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위 내용에 따라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네. 어쩌면 주택을 짓지 못하는 땅일 수도 있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토지 행위 제한과 규제를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이런 이제 행위 제한 규제를 알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함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의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관심일 것이고요. 네. 또 이러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건폐율이라 하면 대지 면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입니다. 건폐율이 60%라면 100평의 대지에 60평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연녹지의 경우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평의 대지는 있지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면적이 20평밖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땅에 붙여진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으로 사용 가능한 면적이 20%만 쓸 수도 있고 90%까지 사용 가능한 땅이 될 수도 있기에 건폐율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용적률은 뭔가요? 네, 이게 이제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에 대한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건폐율 각 용적률은 각 시도는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이제 조례로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용적률을 구하는데요. 이 건폐율은 도시의 평면적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수단이라면 용적률은 도시의 이제 입체적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입체적 밀도요? 그렇죠. 여기서 밀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이제 물리적 밀도나 또 사람들의 거주성 밀도를 동시에 함의하는데요. 따라서 이 지하층처럼 지상 건축물의 물리적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면적에서 제외하고 또 주차장이나 피난 안전구역 및 대피 공간은 사람들의 거주성이 없는 공간이므로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예. 그런데 이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이 100%라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근데 이제 건폐율이 50%라고 가정하면 네. 땅 100평에 건축 가능한 바닥 면적은 50평이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100%니까 100평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50평짜리를 두 개 층 올리면 100평이 되겠죠. 네. 그래서 2층이 건립이 가능하겠고 이것을 1개층 바닥 면적을 20평으로 줄이면 5층 건물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1개층 면적을 10평으로 줄이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가 용적률로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용적률이 100%가 아니고 1000%를 적용한다면은 100층까지 가능하다는 수학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용도 지역과 행위 제한 내용을 알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반드시 검토해 봐야지 합니다. 그렇군요. 몇 년 전 대구시의 상업지역 내에 이 용적률 제한이 이와 같은 규제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 대부분 상업지역의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렇죠. 이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법상 1300%이거나 또 일반 상업지역은 1000%로 상당히 높습니다. 고층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하면 3배, 4배 높게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용 가치가 높다는 것은 주택사업의 사업성, 즉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구 시내 상업지역의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네. 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아파트 건축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2021년 용적률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800에서 1300%이던 용적률을 400에서 450%로 강화시켰어요. 용적률이 절반 이하로 이제 낮아진 거죠. 층수에 제한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강화되고 난 이후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사업 승인이 신규 인허가 신청이 아예 없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행위의 규제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가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용 가치가 높은 땅일수록 가격이 비싸게 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질수록 찾는 사람이 없고 가격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부동산 공법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하루에서 나흘 정도 지나 발열이나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린이의 경우 구토와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영유아와 임산부, 노약자 등의 고위험군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와의 전쟁을 치르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의 한 대학 신축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빈대는 몸집이 5에서 6mm 정도로 맨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빈대에 물렸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빈대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빈대가 발견됐다면 침대 및 매트리스 벽과 틈처럼 어두운 곳에 퍼메트린이라는 성분이든 살충제를 뿌려두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한미군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홍보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는 맞춤형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불로 전통시장과 서문시장을 찾아 쇼핑도 하고 칠성 야시장에서 버스킹 공연까지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지역의 전통시장이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어 원어민 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원어민 교사 독도 탐방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귀국 후 자신들의 나라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나아가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이 매년 관내 마을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미취업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안마를 통한 삶의 활력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달성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 9군에서도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작은 도서관 6,900여 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00여 곳이 직원이 없거나 대출 실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 운영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경북인데요. 관내 작은 도서관의 60%가 넘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마을의 문화 공간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틈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도서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